심각한 건 뭐냐면 지금 민주당의 핵심 책임을 져야 되는 분들이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뭐 임명직 분들입니다. 다 사단들인데 이분들이 지금 또 오히려 역으로 정부 책임론을 막 제기하고 있어요. 난리 났어요. 정부가 잘못해서 졌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주 타겟은 아마 김민석 총리 이하 뭐 정성호 장관 이제 이런 분들을 노려서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기는 좀 거시기 하니까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그 소위 말한 이제 방해 이걸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어떡하나 그분들을 세우신 분이 대통령인데.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선거 결과 이후에 지지율이 10% 떨어진 거 이외에 그 전까지 지지율이 60% 이상이었어요. 네. 그 국민들의 10명 중에 6명이 지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민들이 지지했던 이재명 정부의 노선은 쌍용이죠. 쌍용. 실용과 포용. 이 실용과 포용을 지금의 시대 정신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해오고 계셨는데 만약에 쌍용 노선이 잘못됐으면은 그때 지지율이 떨어졌었겠죠. 근데 계속 국민적 평가를 받아오다가 이번 선거 지고 나니까 지지율이 딱 떨어졌다는 것은 네. 누가 뭐라고 해도 민주당이 잘못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 거거든요. 어허허. 근데 이거를 또 반대로 해석을 해서 정부의 어떤 관계자들의 실언과 실책 때문에 마치 선거를 졌다라는 식으로 지금 프레이밍을 짜고 있기 때문에 전 이렇게 가면 정말 책임 정치 불가능하다. 막스 베버의 책을 갖다가 이건 정말 어떻게 읽으면 저런 식의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저거는 좀 대통령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그런 태도가 아니냐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대통령이 되면 보이는 게 있을 겁니다. 그동안 야당으로서 했던 주장이 그대로 다 실현될 수 없다. 책임감을 가지고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야당과 혹은 소위 이제 이념적인 전통적 민주당대로 이 하자는 대로 했다가는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근데 자꾸 그렇게 하재요. 지금 민주당에서.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질 거냐고. 대통령이 지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권 지지율 떨어지고 정권 재창출 안 되면 정청래 대표 정계 은퇴할 겁니까? 김용민 의원님 정계 은퇴할 거예요? 아무도 책임 안 질 거면서 하자는 대로 지금 계속 그러는 거야. 단지 그 순간에 쇼츠 조회수와 페북 좋아요를 많이 받기 위해. 딴지에서 더 많이 샤라웃 받기 위해.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쓰는 거야. 아니 그리고 저는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라고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바라보는 국민은 딴지 아닙니까? 정권은 짧고 딴지는 영원하다 이렇게 읽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왜 제가 목청 높여서 노선에 대해서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고 왜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실용과 포용 이 쌍용 노선이 저는 더 힘을 받아야 된다라고 왜 주장하냐면요. 과거에 민주당의 집권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네. DJ 대통령이 중도개혁 실용 말씀하셨거든요. 네. 정권 재창출했습니다. 물론 당시에 유시민 전 장관 같은 분은 DJ 하야라라고 공격까지도 했지만 어쨌든 정권 재창출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친노와 친문 정권을 지나서 이재명 정부 왔잖아요. 친노와 친문은 사실 노무현 대통령 빼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도 통합 노선을 많이 걸어가셨던 분인데 그 주변에 있던 친노 친문 세력들은 늘 이념지향적이고 축소지향적인 정치를 해왔거든요. 지지층 결집만을 부르짖는 정치를 해왔어요. 그 결과 노무현 정권은 정권 재창출 못했고요. 문재인 정권은 본인들이 키운 윤석열이라는 괴물에게 정권을 내준 이 결과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정부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어떤 노선을 가야 되겠습니까? 이거 답이 뻔하잖아요. DJ 대통령의 실용과 중도개혁 합리의 노선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한 명이라도 더 지지자들 만들어서 정권 재창출하고 나라를 바꿔야 나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일관되게 하고 있는데 이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이 문조털레유 그룹에서 결국에는 본인들이 해왔던 대로 더 하자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선거 패배의 책임도 안 져버린다? 이거 도리가 없죠. 이거 답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되게 정확한 얘기인데 진짜 무책임한 거고요. 한마디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좀 철딱서니가 없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저는 김어준 씨나 이런 분들, 팀 김어준이라고 불리는 분들을 일종의 정치적 군수업자라고 봅니다. 이 전쟁이 계속돼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그 사이에 사람이 죽든 말든 무기상이네. 먹고 사는 게 참 어려워져도 사람들이 정말 고통스럽든 말든, 그리고 사회 갈등으로 사회가 두동강 나든 말든 자신들 돈 벌고 권력 챙기면 그만인 거예요. 제가 이거를 정치권 들어서 한 12년째 있는데 10년째 봤어요. 그전에도 더 그랬고요. 이거를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싸움이 나야 되고 순열에 조금만 안 맞으면 이재명 너도 내려와. 이럴 준비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동 걸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게 되게 현명한 그 여론의 힘으로 주변화 시켜야 되고 저는 그 기회가 언제 오나 싶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실용 행보를 시작하고 이 국면이 열린 거예요. 제가 사실 보수 평론가라고 하고 여기 와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뉴 이재명 소리 들으면서 하고 있는 이유는
이번 기회밖에 거의 없어 보여요. 되게 절박하구나. 소중한 기회예요. 절박해. 지금 이렇게 안 하면 또 돌아가요. 또 김어준 세상에서 또 맨날 싸우는 거. 저쪽 검사는 우리가 정말 엮이면 안 되는 그 불가촉 천민 취급하면서 싸우는 거.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 팀 김어준 저도 하나만 더 추가하면 물론 뭐 할 게 많지만 이분들이 지금 문재인 어게인 문 어게인 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차라리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우리는 이러이러한 노선의 길을 가겠다. 네. 이재명 정부와 결은 좀 다르지만 이게 승리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면 돼요. 물론 설득은 못 하겠죠. 국민들이 설득은 안 당하겠지만 차라리 커밍아웃을 해서 본인들의 노선을 솔직하게라도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나마 양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그랬잖아요. 조국 대표 지지하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떳떳하게 난 조국이 좋아. 조국 당선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조국이 민주당스럽다거나 아니면 민주당원인데 나를 징계해라라고 하면서 나는 조국당 찍을 거야라는 식으로 민주당 후보를 까내리는 식으로 하면 이 정당 정치의 근본, 책임 정치의 근본이 무너져요.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교란이 들어갑니다. 교란.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정치는 떳떳하지 못하다. 차라리 노선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이런 노선이 맞기 때문에 검찰을 없애야 된다. 그리고 이러이런 노선이 맞기 때문에 다 그냥 좀 급진적으로 가야 된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정체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문을 걸어 잠궈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떳떳한데 마치 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앞에 전제로 입버릇처럼 깔거든요. 그러면서 대통령의 뜻은 우리랑 같아. 대통령은 A 출신이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자꾸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근데 왜 물론 그러냐면- 힘들지만 우린 더 힘내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분들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노선에 반대한다 그러면 장사가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기만하는 거예요 지금 매우 비겁하게. 아니 근데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아예 선명하게 SNS를 통해서 말하고 계시고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의견을 표명하고 계시는데 공항에서도 말씀하신 거나 진배 없죠. 사실은 안 불렀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거듭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게 통할 것이냐라는 거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여기서 이거 해결되기 어려울 거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거 한 템포 넘어가면 돼. 넘어가면 다시 평화가 찾아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 그런 평화는 오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미 그 노선적 차이나 권력 투쟁의 성격을 띠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돌아가는 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정치에서 그냥 신인규 이석현이 갑자기 어디 망명 간다고 우리 민주당 뭐 우리 정치나 민주당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꿈꾸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죄송하지만 이건 그리고 좋은 성장통이에요. 저는 이게 민주당에게 굉장히 건강하게 작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큰 빌드업을 지금 과정 안에서 결실을 맺기 직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성공하면 굉장히 민주당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전에 발전되는 거죠. 그럼요, 매우 그런 차원으로 바라봐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싸우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리고 조용한 전당대회를 치르자. 요거 이제 박지원 의원님의 말씀인데. 그러셨어요? 실명을 좀 공개하자면. 네. 아니 근데 그렇게 조용한 전당대회를 하고 싸우지 말아라. 둘 다 싸우면 둘 다 나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 기득권 논리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원튼 안 원튼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경찰 부르고 후라이팬이 있으면 후라이팬으로라도 막으면서 자기를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압류. 근데 조용하게 강도를 내쫓을 수 있나요?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도님 5m 이상 접근은 불가능하옵니다. 펜스를 나가주십시오. 줍니다. 쉿? 강도 쉿? 이 되나요 이게? 아니 조용한 진압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원튼 안 원튼 과거의 팀 김어준으로 상징되는 문어게인 세력들이 발톱을 일찍 드러냈잖아요. 드러내면서 지금은 사실상 전면전도 아니고 기만적 전면전을 피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깔면서 뒤에서 찌르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싸우지 말아라. 조용히 치르자. 이런 식의 논리는 저는 강자의 논리. 아까 비유로 치자면 강도의 논리. 강도는 조용하면 좋죠. 조용해야 본인이 빨리 금은 동을 갖다가 회수해서 현찰도 가지고 나가면 될 거 아닙니까? 조용히 하면 내가 요것만 들고 나갈게. 그리고 신고하지 마. 조용히 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저는 너무 강자의 논리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저도 민주당이요. 평화가 왔으면 좋겠고 빨리 안정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정을 가기 위해서는 지금 부득이하게 수술대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당의 상황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넘어가자. 이거 저는 굉장히 기만적인 태도다. 전 그렇게 봅니다. 호텔만 이게 있나 봐요. 예. 간단하게 그냥 이게 안 좋은 악습 같은 건데요.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그때부터 이어져온 원팀론 같은 게 있습니다. 원팀론. 그 원팀의 어떤 그 기조를 해체하려고 하는 자는 저쪽
그 편이다. 왜 이런 간첩이다. 거 진보는 분열해서 진다. 이런 분열로 것 때문에. 망한다. 분열로 망한다. 개소리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부패와 그 분열은요. 그냥 품격 양쪽 있게 쓰세요, 어디든 개소리라고. 양쪽 어디든 그냥 망해요. 그 둘 다. 그 진보와 보수의 특징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기득권을 가진 자는 분열하게 돼 있죠. 권력이 커지면. 그렇지. 그렇게 되는 부패하거나 분열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우리는 뭐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식으로 당내 어떤 건강한 토론을 다 막은 거거든요. 아, 그래. 알았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된다. 건강한 토론을 막지 않는다. 그렇죠. 아, 그래. 이틀막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럼 그치, 강자의 그치. 논리로. 발전한다 우리는. 그렇죠. 그래요. 우린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발전해야 된다.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그렇죠. 아, 이제 지금 방송이라는 걸 지금 또 깜빡하고 아, 네. 이제 여러분한테 아이, 또 좋습니다. 주지를 시키고 말았네. 네. 자, 근데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차기 당대표 조사가 또 있었잖아요. 요거 표 한번 보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김민석 전 총리가 이야, 대단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34.8%로 조금 압도적이네. 압도적이라고 봐도 되나? 정청래 후보 아니 대표가 현 대표가 20.3%, 우원식, 송영길, 김용민 없음 모르겠음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요거 한번 분석해 주실까요? 분석이라고 오. 보기에는 그냥 수치적으로 딱 보이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압도적이기는 한데 저기 가만히 보시면 이제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만 이제 두 파트만 이제 조사를 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경선에 맞춤형으로 조사를 한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김민석 총리죠. 현재까지는 총리니까 이제 김민석 총리가 이제 당 대표에 도전을 한다면 네. 아마 많은 당원들의 지금 지지가 좀 예비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 어허.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시대 정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대 정신은 분명합니다. 쌍용, 실용과 포용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압도적인 성공입니다. 네.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할 적임자를 반드시 이번에 뽑아야 된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하나만 더 하자면 지금의 시대 정신은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정치 개혁이라고 생각해요. 이 정치 개혁이라는 거는 정치 제도의 설계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정당 혁신 그다음에 제도 개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개헌까지 나아가야지 완성이 되거든요. 그 정당 혁신과 정치 개혁을 이룰 적임자가 누구냐? 라는 관점에서도 저는 국민들이 이번 전당대회를 전 지켜본다라는 생각에서 아마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로서 정권 1년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이 김민석 총리에 대한 지지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건 좀 구조적인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되게 저거 아까 여론조사 결과 보면 예전보다 많이 바뀐 결과긴 해요. 어떻게 예전에는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이 다 비슷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번 지선 거치고 소위 이제 문조 털레유라는 분들의 어떤 집중 공격. 그렇죠. 반명 행보가 지금 많이 이제 여론을 바꾼 거기도 하고 사실 권리당원으로 가면 조금 더 붙긴 할 거예요. 더 짠물로 갈수록 정청래 대표가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건 대통령의 어떤 오랜 빌드업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초반에 아주 힘이 쓸 때 소위 저 세력을 후려치지 않았어요. 야금야금 다 참았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뭐 악수부터 해서 뭐 공소치소 시계 뭐 풀르려다가 시계 한번 보고 이렇게 한 게 되게 많았어요. 네. 거들려고 단추 이렇게 풀었다가 잠궜다가 이렇게. 그냥 아유 춥네 이러면 다시 하고 이런 식의 많이 하셨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민주당 내 중도층 분들도 이렇게 지켜보다가 아 너무 하긴 했다. 해도 너무 해도 너무 하긴 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지지가 확 저쪽으로 몰린 거예요. 김민석 총리한테. 사실 김민석 총리가 지금 앞으로 과제도 많을 겁니다. 자기 브랜딩을 강화해야 돼요. 네네네. 지금 좀 흐릿하다는 얘기도 많고. 아, 흐릿하다. 그렇죠. 그런 것들 강화하는 과정에서 지금 대통령에게 가해진 어떤 사람들의 어떤 지지, 응원이 이번에 아 그래 너무했다. 이번에 김민석으로 밀어주자. 저 에너지가 몰아가 있는 거죠. 아니 그리고 두 가지예요. 저는 김민석 총리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이번에 그 정청래 대표가 책임을 지지 않고 연임을 도전하겠다라는 선언 자체가 그 한마디로 표현되는 게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아닙니까? 그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전포고거든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전포고인즉 결국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기 때문에 저는 당원들과 국민들이 정청래 대표를 용납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그 지지가 이제 김민석 후보에게 갖다 붙은 걸로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오늘 아침에 김용민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말씀하신 것 중에 딱 그 헤드라인이 그렇게 뽑혔더라고요. 정청래, 김민석 비판한다. 저 밑에 보면 우리 김민석 총리한테는 낙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야. 그리고 정청래 대표님한테는 좀 그 워딩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된다.
왜 그 국민은 길고 정권은 짧다 그 말씀에 대해서 또 자제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양비론이네요, 양비론. 아. 그러니까 약간 김용민 의원이 지금 포지셔닝을 새로 잡고 저는 갑자기 김어준 총수의 이제 지지를 받을 가능성도 좀 보이네요. 아 그래요? 지금 약간 그 정청래 대표가 약간 좀 낙동강 오리알된 느낌이 좀 있어요. 붕 떴어 지금 약간. 그래서 문조 털레위에서 한 분 이제 빠지고 이용이 들어가서 지금 문조 털 유로 간다는 방법도 있어요. 레를 그래요? 빼고 그냥 아예 빼고 그러니까 약간 오묘해진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대통령이 최근 메시지나 이런 것도 그 전당대회 좀 성격을 규정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vs 정청래라는 건 사실 인물 싸움이에요, 그냥. 네. 근데 이 대통령이 보기에 이 싸움은 친문과 친명의 싸움에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 노선 경쟁이 돼야 되는 거고 이건 책임 있는 집권당을 꿈꾸는 사람들 vs 그냥 스트레스만 하고 싶은 철부지들 이 갈등 국면으로 만들어야 돼요, 사실. 그래서 김민석 대 정청래 무슨 인물 경쟁 구도로 돼서 그거는 밖에 있는 국민들한테 어떤 시그널도 주지 못하는 네. 소위 뉘이재명 분들한테 중도 보수한테는 별로 시그널을 못 준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김용민 그 의원 우리 PD님 아닙니다. 의원의 어떤 얘기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전선을 재확인하는 과정이 계속 필요할 것 같아요. 아 네네. 권력 투쟁 아닙니다. 노선 투쟁으로 가야 됩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해야 근데 돼요. 저는 김민석 의원 이제 뭐 아마 김민석이죠. 저 김용민 김용민 후보도 아마 이제 당 대표 경선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게 저는 저 나와요. 인식에도 상당한 제가 그 괴리와 좀 붕뜬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니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낙제점이다. 그럼 청와대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청와대는 사실상 국민주권 정부의 1년치 공은 그치. 김민석 총리의 것이다. 그 대통령께서도 이거 확인하셨기 때문에 아마 딴소리 못 할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통령님도 그 네. 얘기하셨고 강훈식 네. 비서실장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총리 덕분에 약간 잘 돌아갔다라는 식으로까지 그렇죠. 기자회견에서 말씀. 그리고 이제 다른 역할을 또 당에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덕담까지 해주신 거고 심지어 공항에 배웅하러 나왔을 때도 김민석 총리가 나왔잖아요. 정청래 대표 못 네네. 나온 그 자리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하나의 다 메시지인데 이런 것처럼 마치 지금의 민주당 지도부 정청래 조승래 이 레레 브라더스의 그 괴리된 인식처럼 준비 많이 김용민 의원도 굉장히 괴리된 인식을 보이고 있어요. 마치 유시민 전 장관이 DJ 대통령에 대해서는 하야하라 그랬거든요. 그런 인식. 그러니까 왜 그렇게 김민석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아 이분들은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쌍용 노선 성문을 열고 더 많은 확장을 하는 거는 죽어도 못 보는구나 그 꼴은. 왜? 만약에 더 실력 있는 사람들 들어오고 더 확장이 되면 자신들의 입지가 쪼그라들잖아요. 아니 자기들은 아유 너 운동권 몇 개야. 너 그리고 너 언제부터 정치 시작했어? 너 민주당에 언제 들어왔니? 이런 걸 따져가지고 족보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족보 정치가 아니라 족보는 족발보쌈 아닙니다. 족보 정치. 진짜 그만해. 먹고 싶긴 진짜 하다. 아까 내가 참고 있었어. 레레 브라더스도 참고 있었어. 레렌 죄송합니다. 좋았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 족보 정치보다는 이제는 정말 실력 기반의 효능감 정치로 전환하는 그 전환점에서 아마 김용민 의원 같은 이런 분들이 아마 본인들의 자리에 대한 위협을 상당히 느낌으로써 아마 성문을 더 걸어 잠그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길과는 너무 다른 방향이에요. 네, 그걸 전 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옛날에 전대현 몇 기야 묻던 시절은 차라리 나아요. 요즘은요. 김어준이랑도 얼마나 친해요. 아 친분. 지금 김용민 의원이 그걸로 지금 여기까지 저는 왔다고 거의 봐요. 그러니까 되게 당 참 꼬라지 좋아졌다. 어떻게 여당 국회의원이 그 집권당의 총리 낙제점을 주고 앉아 있습니까? 오, 진짜. 아니 지지율이 말이 60% 돼? 넘는데 어떻게 낙제를 진짜. 주지? 아니, 그러니까 F야 F? 만약에 낙제점이라도요 여당 의원이 아니라 야당 의원이 공격하죠. 해야지. 아니 거기에 김민석 대해서. 총리가 낙제면 김용민 의원은 낙낙제입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뭐 많이 하네. 근데 말도 안 되는 풍경이에요 이게. 네, 되게 이상한 걸 하고 있는 거야. 아니, 너무 희한해. 너무 이 상황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내 그러니까. 자신이 이상하다. 자연스러워. 근데 저런 네, 얘기를 자연스러워서. 어떻게 라디오 나와서 하냐고요. 아, 그러게요. 저런 얘기를. 현 집권 당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 반명하겠다는 것 같아요. 저런 멘트를 보면. 예, 예,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런 게 이제 다 티가 나가지고 네. 이제는 뭐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거 아닌가. 예.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대단해. 짤막한 메시지, 때로는 긴 메시지도 내고 계시는데 일단 먼저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요거를 6월 12일 새벽에 딱 한 문장을 올렸거든요. 새벽에. 네, 네. 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무슨 의미야? 갑자기 왜? 그 대통령 순방길에 뭘까? 라는 여러저러 해석이 붙었습니다. 이거는 뭐 무슨 의미라기보다는 대통령에 대한 선전포고 시즌 2로 보시면 됩니다. 선전포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정권은 짧고 딴지는 영원하다. 시즌 1이고요. 두 번째가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인데 저 내용을 지금 대통령님 해외 순방 갔을 때 올림으로써
모든 이슈를 그냥 끌어들이는 그 블랙홀 효과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는 가장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정성래의 윤석열 선언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과거에 윤석열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7글자를 올려가지고 그때도 상당한 주목을 끌었는데 그때 아마 이준석 그렇죠. 이준석 대표 아마, 시절. 예, 대표 시절에 열심히 뭐 근데 했다라는 얘기가 그거랑 있었었지. 저거랑 보면요. 색깔만 다르지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로 하여금 왜 윤석열을 떠오르게 만들었을까? 이게 좀 의미심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우리 이렇게 자꾸 말 안 들으면 곤란해. 윤석열 어떻게 됐는지 알지. 윤석열 탄핵당한 거 봤지. 파면당한 거 봤지. 그렇게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저는 윤석열을 떠오르게 만드는 화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거는 저는 굉장히 국민들에게도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컸다. 전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청래 대표는 이제는 보안 수사권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그 뭐랄까요 대통령께서는 수기를 통해 가지고 끝까지 논의해 보고 국회가 결정하자 이렇게까지 합리적으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본인의 주장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 선악 이분법에 의해서 검찰은 폐지돼야 된다라는 그 주장자들만 데리고 가겠다라는 공개 선언 아니냐. 검찰 개혁에 있어서 보안 수사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코어층에 대한 소구를 그 메시지죠.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한숨 쉬지 저분들이 말고 방송 때도 겸손하게 가세요. 저분들 이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그래요. 진짜 저는 너무 지겨워요. 또찰개혁이에요. 이게 김용남 후보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사람들을 질리게 해요. 국민들을. 그러니까 검찰의 과잉된 권력 그 행사 이런 거 문제의식 다 압니다. 국민들이. 근데 이걸 지금 몇 년째 저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지 못한 여러 이유 중 하나 이유가 있겠지만 한반도 평화랑 검찰 개혁 이 두 의제에만 너무 과잉 집중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묻고 싶은 게 검찰 진짜 개혁되면 저분들 싫어할걸요? 할 거 없어서? 그러니까 비가 와야 우산을 팔죠. 그러니까 비가 와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저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그래 지지층이 원하는 대로 보안 사건 그래 없애줄게 하면 그냥 지나갈지도 몰라. 근데 나중에 한 1년 내에 이거 다 그 부작용들 다 튀어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못 하는 거야. 책임을 지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정성호 장관도 사실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검찰의 1차 수사에 아무것도 손을 안 대면 피해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해보다가 부작용이 나오면 고치면 된다라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다라고까지 좀 강경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저거 의사 선생님들의 비유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술을 하다가 잘못되면 다시 꼬매면 된다. 그게 말이 됩니까?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고 한 가정이 무너질 수 있는 그 일을 하다가 뭐 좀 문제 생기면 그때 가서 보강하지 뭐. 이렇게 접근하는 이런 무책임은 정말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정청래 대표 그래요. 아니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가 본인 소신입니까? 아니 그거 해서 아까 이석현 우리 평론가님 말씀대로 잘못되면 그 방망이 두드린 사람이 그럼 어떻게 책임지죠? 결국 이재명 정부가 무한 책임지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은 끝까지 잘해보려다가 그 정청래 대표의 저 무책임한 정치 때문에 책임은 대통령이 다 져야 되는. 그래. 무슨 이런 이상한 희한한 구조를 만드느냐라는 거고 또 하나는 저게 아까 제가 윤석열 방식이라 그랬잖아요. 왜 문제냐. 주장만 있고 설득이 없어요. 주장만 있습니다. 그냥 힘 자랑하면서 근육 자랑하는 거예요. 야, 너 내 근육 봤지? 폐지야. 까불지 마. 야, 폐지 시킬 거야. 아니 그렇게 해서 그럼 잘못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야, 조용히 해. 폐지 시킬 거야. 원래 정치라는 게 주장도 있어야 되지만 설득이 있어야 돼요. 논거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게 수기거든요. 근데 정청래 대표는 수기가 없어요. 설득이 없어요. 설명이 없다고. 그러니까 윤석열식으로 여가부 폐지. 아니 그걸로 재미는 볼 수 있죠. 단기간에.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느냐. 윤석열이 어떻게 책임졌죠? 파면당해서 구속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 길을 가겠다는 선언 아니고서야 이런 식의 윤석열 같은 정치를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정청래 대표가. 그러니까 이거 거의 광기 수준이에요. 자꾸 검찰 그 무조건 멸문지화하고 모든 가능성을 다 그 끊어버리고. 근데 책임 진짜 누가 질 거냐고요. 만약에 대통령이 지게 돼 있어요. 보안 수사권 없애서 부작용이 엄청 그 난다. 그래서 만약 정권 뭐 넘어갈 수도 있고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러면 정청래 김용민 의원 정기 은퇴하실 건가?
그리고 뉴스공장 문 닫을 거예요. 저 그 정도로 거시면 오케이 가요. 김어준 총수가 그 정말 이렇게 보안수사권 폐지에 채널을 없애자 그러면. 그래 채널 걸자, 없애고 다 걸자. 개삭방을 하든가 모든 걸 걸자. 부작용이 없이 이게 최고의 정책이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안수사권 없애는 게 그 정도 기본이다라고, 각오는 그 정도 각오는 하고 이렇게 주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정권의 초기에 이렇게 지지층을 깨고 대통령 지지율을 불편하게 하고 이렇게 할 정도로 하실 거면 그 정도 거세요. 채널 거시라고. 그 정도 책임감은 없잖아, 솔직히. 아니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이 아까 주무장관으로서 설명했잖아요. 네네. 1차적인 피해자들, 범죄 피해자들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데 저게 합리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없애자는 사람들이 없애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없애서 그럼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대안을 만들지도 얘기를 해줘야 설명이 되고 토론이 되는데 그냥 덮어놓고 없애자. 없애면 표가 된다. 표가 된다. 그리고 책임은 내가 안 진다. 대통령이 다 진다. 세상에 이런 무책임한 정치가 어딨냐는 거예요. 세상에. 앙탈 부리는 거 철부지들이. 아니 그래서 저는 정말 정치라는 게 국민의 삶과 국민의 모든 거를 갖다가 그 영향을 주는 위치에 가 있기 때문에 네. 전 정청래 대표가 저런 식의 그 정치를 계속 할 거면은 어울리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야당 대표를 하면 됩니다. 야당 대표. 그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라디오에서 얘기를 했는데 정청래 대표는 야당으로 이적을 했으면 좋겠다. 그 야당 대표를 하시라. 그럼 저렇게 해도 돼요. 막 자기 얘기만 질러도 돼. 근데 여당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책임 있게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막스 베버의 얘기를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책임윤리. 예,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요 지금 메시지에서 알아봤다면 하나 더 사실 지난주로 달궜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정청래 대표 역시 페이스북에서 또요? 1인 1표제 관련 이야기 나오면서 보세요. 요게 전현희, 김남희 다양한 목소리 반영되는 의사결정 구조 필요. 요거를 따옴표를 해가지고 1인 1표제는 민주주의 그 자체입니다. 민주주의는 지켜져야 합니다. 라고 요렇게 메시지를 내었고 요 다음에 전현희, 김남희 의원에게 문자 폭탄이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많이 떠들썩했습니다. 저는 사실 1인 1표제 요거에 집중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사실 전현희, 김남희 이 실명 거론에 대한 문제가 조금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거 하려고 한 거예요, 저 트윗은. 정말 묻고 싶어요. 정치 이따위로 할 건지 정말. 이게 너무 비열해요. 이게 조폭이 하는 짓이랑 똑같습니다. 그 마음에 안 들면 사람 풀어서 몰려가게 해서 패는 거죠. 좌표 찍기죠. 문자로 협박하고 차기 공천 이런 걸로 아마 협박할 겁니다. 아유. 저는 그 이 두 의원들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평소 김남희. 근데 이렇게 관심 김남희 의원 참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개인적으로. 사랑 고백 잘 봤습니다. 둘 다 잘 모르시네. 관심이 잘 안 저 생겼어요. 김남희 딱히 의원 싫어하지 좋아하지 좋아해요. 않아요. 근데 나도. 이런 식으로 린치하는 거 정말 안 좋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까놓고 말해서 끼케 한 몇만 명, 많아야 몇십만 명이 가가지고 패는 지금 이제 되게 하찮은 놀이 문화인 건데 이게 영원할 것 같습니까? 진짜 해먹을 만큼 해먹으셨잖아요. 이 시대 좀 끝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덕분에 그동안 이렇게 폐악질을 많이 해주신 덕분에 이전에는 같은 편이 아니었던 분들이 지금 다 친구가 됐어요. 그분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레거시 미디어부터 많은 분들이 지금 하나 손에 손잡고 당신들을 몰아내려고 편이 된 거예요. 덕분에 한 편이 돼서 좋은 감사하긴 한데 정말 비열한 정치다. 이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열하다라고 굉장히 크게 일갈했어요. 아니 뭐 저도 비열하다는 비판에 동의하고 더 나아가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정청래 대표 연임에 도전한다는 분 아닙니까? 네. 근데 1인 1표를 해서 수혜를 보는 사람이 룰을 바꿔서 당대표 경선에 또 나가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북중미 월드컵 진행 중인데요. 네. 특정 국가가 룰을 갑자기 바꿔서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바꿔서 또 조별 예선을 치른다. 아, 그 네. 어느 나라가 동의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벌써 게임이 열이 진행 가네요? 중인데 자기 플레이어가 자기한테 유리하게 개정을 해서 또 시합을 뛰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감히 어떻게 하느냐 이해 충돌면을 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뭐 일부 의원들이 그 나가려면 일단 빨리 사퇴를 하시라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지는 거죠. 본인이 나가겠다면 1인 네. 1표에 대한 적용은 그 다음 선거부터 부칙으로 하든지 아하. 뭐 그런 식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저 1인 1표 얘기가 아까 제가 시대정신과 시민의 관점 얘기했잖아요. 쌍용, 실용과 포용과 무슨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전혀 시민적 관점과 시대정신과 무관한 걸 가지고 정청래 대표는 낡은 족보 가지고서 지금 정치하는 거예요. 족보 하나만 붙들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정치를 하는 게 정말 정청래 대표의 정치가 너무나도 빈곤하고 협소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저 1인 1표를 지금 정청래 대표는 어떻게 주장하는지 아십니까?
보통 정치 봐봐. 의원들이 개파 만들고 개파 줄 세우게 하잖아. 그거 나쁜 거 아니야? 1인 1표를 하면 우리 당원들의 권한이 늘어나면서 당원들이 주인이 되는 거야. 개파 없어지는 거야. 좋은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줄 세우기 없어진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렇게 1인 1표로 나누게 되면 안전장치 없이 나눴을 때 큰일 나거든요. 대표적인 게 국민의힘의 통일교 신천지 우르르 들어오거나 아니면 저렇게 안전장치 없이 열었을 때 민주당은 김어준이라는 스피커가 더 큰 권한과 책임을 가지게 돼요. 그럼 저는 의원들 개파 줄 세우기만큼 전 김어준 줄 세우기도 나쁘다고 보거든요. 그럼 김어준 줄 세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솔루션이 없잖아요. 근데 덮어놓고 김어준 줄 세우기로 김어준에게 힘을 주는 이런 1인 1표 개정을 하자. 1인 1표로 가려면 최소한 당원들이 n분의 1로 여론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마련이 돼야 되고 정보가 동등하게 공개가 돼야 1인 1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1인 1표제를 하자는 겁니다. 좀 이상적이긴 하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표를 1인 1표야. 무조건 표를 줄게 라고 여는 순간 김어준 주권주의가 되면서 김어준한테 줄 서는 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아니 저는 그래서 정청래 대표 아니 당원 주권주의 그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이 전략 공천은 또 자기가 다 공천했어요. 모순이잖아요 이게. 저 근데 지금 이 말씀 듣는데 정청래 대표의 어떤 1인 1표제가 김어준한테 힘을 실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확장되는 부분이 저는 아직까지는 잘 이해는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무슨 얘기냐면 이걸 자꾸 1인 1표를 민주주의에 마치 되게 꽃처럼 얘기하시는데요. 사실 이게 그러면 대의제는 왜 합니까? 우리 간접적으로 우리가 뽑아서 우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을 보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의제와 사실 직접 민주주의에 적절한 결합이 있는 거예요. 네. 견제와 네. 균형이 또 필요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히 모두에게 직접 민주주의가 무조건 선도 아니고, 근데 이거를 무조건 선인 것처럼 자꾸 이게 약을 파시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참여의 역설 같은 게 발생해요. 뭐냐면 이렇게 하면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과다대표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얘기가 이제 김어준 주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과잉 대표되는 강성 유권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조건 1인 1표 이게 무조건 선이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책이 아니에요. 어. 아니 그리고 또 하나가 1인 1표에서 망한 정당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1인 1표예요. 아니 이렇게 실제입니다. 방긋 웃으면서 얘기하냐. 아니 국민의힘이 마치 보수의 종말 주장자니까 국민의힘이 실제로 1인 1표제를 해온 정당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죠? 여기는 1인 1표 정도가 아니라 네. 당비 납부당원이라고 1,000원짜리 당원도 했었어요. 맞다. 그때 누가 들어왔다고 지금 의혹을 받고 있죠? 어디선가. 신천지들이 밀고 들어왔다. 통일교가 밀고 들어왔다. 지금 수사받고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은 저는 궁금합니다. 민주당은 그러면은 누가 뭉터기 표를 갖고 들어올 가능성 없습니까? 거기는 신천지가 안 들어가나요? 거기는 통일교가 안 들어가나요? 내지는 민주당에는 김어준이라고 하는 빅 스피커가 영향력을 안 미치고 있나요? 이걸 생각하면은 1인 1표라는 게 그냥 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청래 대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장만 있고 설득이 없어요. 주장만 있고 설명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장만 있고 고민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당이 망가지면 그 책임은 누가 진다? 대통령이 또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이런 식의 정치 이제 그만하자 이겁니다. 윤석열 정부 때 국민의힘 그 당원 100% 이런 그 경선 네. 이걸 주장했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당들이 당심 50%, 민심 50% 해가지고 여론조사 집어넣고 여러 가지 뭐 패널, 청년 패널 넣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당심과 민심을 조화시켜야 경쟁력 있는 정당이 되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낸다라는 지극히 당연한. 근데 여기서 지금 당원 100%로 그냥 하겠다는 거야 이게. 자꾸 당원 주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 그렇게 될 경우엔 딱 김어준 주권주의가 되는 거거든. 그 우려하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김어준 주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뭐 동시간 방송 때라 좀 죄송하지만 최욱 주권주의도 됩니다. 아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빅 스피커들의 그 영향력. 거기서 자유롭지 않다. 그럼, 왜냐하면 당이라는 데가 보통 우리가 평택을 예를 들어 볼게요. 평택은요 이번에 유권자들 그래도 한 20만 명 가까이 투표를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 집단 지성이 일어나요. 근데 당이라는 곳은 사실은 민주당 경선 이건 김어준 씨의 영향력으로 자유롭지 않을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조국이라는 후보도 그 진영 내에선 인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네네. 전체에선 인기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치.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당내 경선이라는 거는 아주 소수가 하기 때문에 소수가 과다대표되는 문제를 안전장치를 만들어도 모자른데 이분들은 그냥 안전장치를 다 풀어버리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 타는데 안전벨트를 매야지 안전벨트를 풀고 타냐고요 차를. 그 반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딴지 전당대회 하겠다는 거지. 그 곤란합니다. 지금 지금 너무 슈퍼챗이 뜨거웠나요? 너무나도 뜨겁다 못해 슈퍼챗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뉴태건님께서도 지금
1인 1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슈퍼챗 해주셨고요. 그리고 헤드리오77님께서도 해주시고요. 거액을 해주시네요, 다들 지금. 너무 아유,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1.5만 명이 됐어. 와. 예, 우와, 1.5만 15,000분이 또, 야. 명이고요. 그리고 이건 길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의총 생중계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겠네요. 그러면 그쵸. 그렇죠. 뭐 1인 1표라든지 그리고 SNS를 여러분 통해서 주창을 드세요. 뭐 이렇게 얘가 있는 거예요. 매우 누가 좋지 이렇게 않죠. 반기를 들 겁니다. 한번 봐주세요. 일종의 고자질 정치죠. 그러니까 김남희, 전현희 두 분이 당한 피해를 더 확대시키겠다. 그치, 그치. 그 의지로 봐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근데 조승래 사무총장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었거든요. 이분은 이런 양쪽에서 다 이제 미움받으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어제는 어떤 말씀하셨냐면 그 대통령의 메시지 관련해가지고 정부 인사들의 메시지 행보가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포함해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그 글을 특정 인사나 지도부로 좁혀서 접근하는 것은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그 정부 인사가 누군가 돼 싶었어요.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김민석이야 그냥 김민석 총리. 예를 든 게 김민석 총리. 김민석 총리를 까지 않으면 무슨 병에 걸리나 봐요. 지금 저분들이 그저 당권 경쟁 밥그릇 생각뿐입니다. 이게 선거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자꾸 저분들이 자신들에 대한 평가 하는 거에 굉장히 그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해석 권력, 평가 권력을 그 놓치지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해석 권력? 재밌다. 해석 권력.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에 대한 그 해석이나 어떤 평가는 절대 안 하고 자꾸 바깥에 정부 인사. 자꾸 나는 아니다. 퍼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이없는 건 대통령이 무한 책임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정당 집권 정당 그 얘기 한 번을 못 하는 거야? 무한 책임 지겠다 하고 거기 책임지면 돼요. 자기 반성 좀 하시라고.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아니 그리고 트위터에 대통령께서 여당과 야당이라고 다 써놓으셨거든요. 그러게요. 여당이라는 데가 대한민국에 민주당 말고 또 있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여당이라고 써도 그게 우리를 저격한 건 아닐 것이다라고 저 정신 승리를 하는 조승래 사무총장 저는 레레 브라더스답고요. 저 왜곡이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선거에 대한 평가가 지금 갈리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성공은 아니다. 근데 지금 당에서는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승래 사무총장의 말을 인정하려면 이겼잖아요. 네. 뭐 72%가 이겼대요. 뭐 기초단체장 이렇게 해서. 아니 승리를 했으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왜 떨어집니까? 선거 이후에. 승리를 했으면 국정 동력을 받아서 지지율이 올라가야죠. 네. 근데 오늘 보니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등수도 뒤집혔더만요.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부가 져야지. 이걸 가지고 뭐 송영길 대표가 잘못했다, 뭐 김용남 후보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정말 책임 뒤집어 씌우기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정부 인사를 공격하고 있어요. 여당에서 네. 이 말이 됩니까? 여당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여당 안 하겠다는 선언이고 또 하나는 아니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당보다 지지율이 20% 이상 늘 높았거든요. 그럼 정부로부터 지지율 혜택 받은 거 생각 안 합니까? 아니 설사 정부에서 어떤 말을 잘못해서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정부 지지율로 20%를 뒷받침받고 순풍을 달고 뛴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아이고 저거 순풍 잘못된 거야. 정부의 도움 괜히 받았어. 이런 식의 모렴치하고 뻔뻔한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요. 자기들 책임 좀 면피해보자고. 그래서 제가 단적인 예가 서울시장 패배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정청래 대표가 인재영입 위원장을 맡으면서 영입한 사람들 다 졌거든요. 이번에 하정우 그리고 그 김영빈 공주 그리고 전태진 울산 그리고 김용남 후보는 인재영입은 아니지만 후원 회장까지 정청래 대표가 했는데도 고의 패배 의혹을 받고 있어요. 아니 이쯤 되면 본인의 책임을 돌아봐야지 어떻게 정부에 대해서 책임론을 감히 제기할 수 있을까요? 전 이건 너무 좀 염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저는 근데 예로 든 것도 김민석 총리가 당권 도전을 하겠다는 기사가 네. 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오히려 그 뉴스를 안 사람이 난 몇이나 될까 싶어. 국민들 중에. 난 이번에 알려줘서 알았어. 이번에 알려줘서. 그러니까 당권 도전을 위해 총리를 그만둔다는 뉴스를 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알고 그것 때문에 나 민주당 안 찍어 이렇게 했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 나는 김민석 당대표 되는 거 반대했어요. 그러면서 안 찍어. 그래서 김 찍어. 이 말이 되냐? 그게 김민석 총리는 그 기사가 더 홍보되길 바랬을 거예요, 오히려. 그렇겠지. 홍보도 안 됐어요, 많이 사실. 그 선거 중에. 네. 그러니까 이 논리 자체가 너무 그 빈약하다는 얘기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이니까 억울한 거예요. 근데 억울하신데 그렇게 억울하면요 계급장 떼고 제대로 붙으세요. 대통령이랑 너 이 선거에서 누구 책임이 더 컸는지 대통령 책임이 컸고 이런 짜친 무슨 김민석 총리가 당권 도전했다고 민주당에 표 안 나온다는 이상한 논리를 만들지 말고. 근데 지금 이 정권 1년 차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싶기도 끝장 하고. 토론을 할 용기는 없고 그럼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이제 차기 그 전당대 후보만 때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너무 애견하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참 비겁하고 비열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반복되는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저격하지는 않아요. 늘 네, 네. 대통령의 말은 A가 아니라 B야 라고 왜곡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냐. 대통령만 뺀 나머지를 다 때려버려요. 그래서 결국 대통령을 고립시킵니다. 얼마나 이건 저급한 방식입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을 고립시킨단 말이죠. 전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다 손발톱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노선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정정당당하게 자기 노선을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노선대로 한번 평가를 받으시라 이겁니다. 근데 또 말로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바란다. 근데 행동은 따로 하거든요. 예. 이걸 제가 사자성어로 양두구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두구육. 뭐 준비를 많이 해오네 요즘. 항상 준비돼 있습니다. 그 앞선 방송이 또 있어서. 아 있어서 예, 예. 아, 또 성격 있게 제가 오늘 한 거 입고 오지 지금 않았습니까? 여기 또 하나만 우라카이 한 거 아니죠? 잘 안 잠겨가지고. 아니요? 확실히. 아, 자꾸 그 얘기하고 일본 있죠, 말을 자꾸 섞어서 내가 잘 못 알아들어 지금. 아, 그래요? 뭘 까이라고요? 스스로 뭘까? 표절하고 자기 복제한 거 아니에요? 오전 거? 표절이요? 전좀 근데 표현을 앞선 돌렸습니다. 방송이 정책 방송이었기 때문에 우라카이 할 건 따로 없다. 없다. 아 근데 요 정도 편하긴 하지 않죠. 앞에 방송에선 제가 또 격조 이렇게 있게. 그 카메라도 어떻게 3번만 보라 그러셔가지고 3번이 저건가 이래서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치 카메라 앞에서 테스트 받는 느낌으로.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아이 컨택도 되고. 저도 오늘 아침에 그런 방송 2개를 하고 아 와가지고. 그래요? 야. 3번만 보고 왔어요 카메라를. 예, 그렇습니다. 잘 저희도. 나가네. 아 근데 재밌더라고요. 네. 아 KTV 화이팅입니다. 아, 예. 화이팅. 아 근데 저희가 그 지지율 얘기 나와서 말인데 요거 살짝 짚고 그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네. 할게요. 사실 요거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해야죠. 준비된 건 아니고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4주째 하락했고 그 민주당 38%, 국힘 44.3% 데드크로스 이루어졌다. 지금 이거는 그냥 뭐 아유 민주당이 못해서 대통령 지지율 이렇게 됐고 아 지금 보수 결집이 됐고 표집 자체가 달라가지고 이렇게 됐어라고 안위할 수 있는 상황은 당연히 아닌 것 같습니다. 따끔하게 뭐 따끔하게 나아가 청대 내는 거야? 따끔하게 이석현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방송 내내 민주당의 책임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아까 드렸듯이 리더십만큼 팔로우십도 중요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견인하는 역할을 좀 해야 됩니다. 그냥 그 응원단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그 선거 중에 그 트위터 좀 많이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 이제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근데 이런 시각이 많아요. 많아. 그러니까 예, 예. 우리가 도청에 있어서 알잖아. 그 폼이 안 좋을 때 더 많이 하셔. 요럴 때 우리라고 묶어가지고 얘기한다 너. 그 옛날에 경험이 있다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절제하고 많은 내부적으로도 그런 어떤 그룹 싱킹이 빠지지 않도록 좀 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트위터가 무풍지대처럼 X가 남아 있는 것 같고. 양적으로도 너무 많다. 또 하나는 그 때때로 제가 다 대통령 정책이 마음에 들 수가 없죠. 근데 중도 실용, 중도 보수와 안 맞는 정책들이 있어요. 전 부동산 정책이나 몇몇 것들이 그동안에 이재명 정부가 보여왔던 점수를 땄던 이유였던 중도 실용, 중도 그 보수 기조와는 다르게 나타날 때 이거 지지율 떨어지겠구나. 물론 제 마음에 다 맞아야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에서는 그런 토론할 역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면 청와대 내에서든 대통령 스스로든 이 얘기를 뭐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의 장점들이 희석될 때 저는 아쉽습니다. 그걸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물론 저는 우리 늑구가 이야기했던 저런 뭐 쓴소리도 저는 잘 청와대에서 경청할 걸로 저는 믿고요. 동시에 전 이재명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이 실용과 포용의 쌍용 노선을 전 앞으로 더 가열차게 저는 그럼.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러면 저는 국민들과 연동된 국민과 하나된 전 이재명 정부 반드시 성공한다고 보고 전 그래도 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하고 지지하는 이유가 결국 이 여론들을 다 보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동안의 대통령 중에 저렇게 국회를 존중하고 민심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없었고요. 최근에도 정청래 대표 승리했다고 막 샴페인 터트리고 있을 때 대통령께서 이거 내 탓이요.
사과를 하신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물론 뭐 부족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 국민들이 채워주신다고 저는 보고 국민만 보고 뚜벅뚜벅 저는 걸어가면 전 반드시 성공한다. 그래서 성공해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 뉴잼스가 또 열심히 열심히 하겠다 해야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열심히 할 테니까요. 마무리 열심히 멘트 하겠습니다. 좋았습니다. 우리 네. 김영롱님께서도 슈퍼챗 해주셨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선희님도 장문의 고에게 슈퍼챗 해주시고 해드리오 777님 어허. 감사드립니다. 그 네. 밖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꼭 슈퍼챗 아니더라도 그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도 댓글 달 수 있잖아요. 거기도 많은 좋은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익하다. 아니 그 댓글이 많이 달리대요. 엄청 많이 달려. 뉴잼스 감사해. 너무 유익해.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유익하다. 그렇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의 많은 반응 기다리겠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 수요일에도 방송을 하잖아요. 그렇죠. 수요일은 뉴잼스 외전입니다. 요즘 또 이때가 더 외전으로? 외전인데 강력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죠. 이 자리에 용민이진. 제가 아닌 이 자리에 김룡민님께서 예. 오시기 때문에 와, 또 소속사 수요일날 사장이죠. 큰분이 오시네요. 예. 등판하시네. 그날에 있었던 예. 방송 내용은 제가 장담을 그쵸. 원래 이제 감사합니다. 김효성은 우리를 예, 좀 예. 억제하는데 그쵸. 그분은 또 방종하기를 원합니다. 점점 더 어. 불쏘시개로 그냥 우리에게 발목이 잡혀있다고 다 끌어줘요. 나가서 물어와. 그래서 나가서 물어오래. 저희도 약간 스스로 절제를 해야 된다. 그치. 모두가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스스로는. 그날은 이제 정신을 조금 더 차리면서 조금 더 이렇게 긴장하면서 시인기도 긴장하게 조금 하는. 더 긴장하는 방송으로. 예. 근데 이제 우리 이석균 평론가님이 아마 존경하는 선배 평론가님으로 아마 표현을 많이 하고 다니시는 것 그럼요, 같은데 그럼요. 배울 점이 많다고. 굉장히 무책임하고요. 자신의 예측이 틀렸을 때. 지각도 한번 하시던데 지각. 여태까지 무책임한 정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말입니다. 평론가는 좀 그래도 되긴 하는데. 아니, 그런 게 있습니까? 예측 다 틀려놓고 농담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평론가입니다. 그런 면에서 존경합니다. 그래요? 그게 이제 위기 관리, 위기 돌파 능력입니다. 리스크 매니저. 농담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래서 수요일 날은 저희가 좀 더 편하게 네. 외전 성격으로 왜냐면 또 너무 붙어 있으면요 할 얘기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드립도 치고 좀 편하게. 지금 먹으면서. 수요일 기대된다는 댓글이 엄청 진짜? 쏟아지고 있어요. 와, 엄청납니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뉴잼스를 지금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늘려달라 이런 민심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또 뉴잼스가 이렇게 딱 반응을 해서 한 맞아요. 번 더 늘리고 하다 보니까 정말 더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뉴잼스가. 그러니까 영민 아저씨 허리 휘어집니다 지금. 하나 더 늘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이게 벌- 방송 하나 빌어먹으려고. 늘리는 게 사실 아니, 보통 일 아니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네. 여러분들의 많은 많은 응원을. 성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수요일 2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맞불쇼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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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부쇼 야호. 야호. 땅이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해집니다. 제일 좋은 점은 일단 이제 화산해토라는 흙이 부드럽고 물 빠짐이 좋고 당근이나 이런 우엉이나 뿌리 작물들을 재배하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 미네랄이 풍부한 용암 해수를 가지고 배채소를 만들잖아요. 소비자들이 건강한 버섯을 드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유기농을 고집한다든지 버섯도 아주 깨끗하고 늘어는 땅을 사랑하는 농부들의 철학입니다. 제주 유기농 야채 100%, 늘은 야채수.